세계 침매 터널의 역사는 100년이 넘습니다. 미국이 31개, 네덜란드가 25개, 일본이 28개, 선진국들이 반세기에 걸쳐 기술을 다듬고 경험을 축적하며 한 걸음씩 바다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시행착오를 감당할 수 있는 자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쌓인 131개의 침매 터널 중 단 하나도 외해에 건설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수심 48m에 도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겨울과 조류가 휘몰아치는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4만 톤이 넘는 콘크리트 덩어리를 가라앉혀 이어붙인다는 것은 교과서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은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가 그 영역에 발을 들였습니다. 침매 터널을 단 한 번도 쥐어본 적 없는 나라였습니다. 해양 토목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저 반세기 전 전쟁의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일어선 사람들의 후손이었을 뿐입니다. 선진국들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그 자리에 그들은 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무모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수십 편의 자료를 읽고 당시 현장 기록들을 찾아 하나하나 들춰보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와, 진짜 이게 가능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새벽 4시에 시작된 콘크리트 타설 기록을 읽다가 깜짝 놀랐고 태풍이 몰아치는 밤에도 함께 곁을 지켰다는 작업 일지 앞에서는 한참을 가만히 그 현장이 어땠을까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해낸 나라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지난 영상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루었고 이어 다음 영상부터 제가 하나하나 더 자세히 영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영상 각색하면서 많은 점을 배우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무심히 건너는 그 다리가 누군가의 밤샘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달리는 그 길이 불가능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것은 그 바다를 건너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953년 한반도의 총성이 멎었을 때 저는 런던의 한 설계사무소에서 생애 첫 번째 교량 도면에 연필을 대고 있었습니다. 23세 청년이 작은 하천을 가로지르는 보도교 설계에 골몰하는 동안 지구 반대편의 그 나라는 3년간의 전쟁이 핥히고 간 상처 위에서 처절하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도로는 폭격에 끊겼고 철로는 녹슬어 가고 있었으며 남해안에 흩어진 수백 개의 섬들은 저마다의 고립 속에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 나라의 이름조차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습니다. 코리아. 전쟁의 폐허 위에 서 있는 가난한 나라. 제 세계와는 단 한 줌의 접점도 없는 아득히 먼 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블랙우드, 영국에서 태어나 50년 넘게 바다 위에 길을 놓아온 해양 토목 엔지니어입니다. 노르웨이 피오르드의 천길 절벽 아래서 교각을 박았고 덴마크 데벨트 해협의 살을 애는 바람 속에서 강철 케이블을 당겼으며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채널 터널 프로젝트에 자문으로 이름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바다는 제게 평생의 동반자이자 적수였고 저는 그 적수 앞에서 수없이 무릎을 꿇으며 한 가지 진실을 배웠습니다. 자연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하는 것이며 불가능한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런 제가 2006년 어느 늦가을 대한민국 남해안의 작은 포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옷깃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외해 특유의 거친 너울이 쉼없이 밀려왔고 조류는 초속 2m를 가뿐히 넘기고 있었습니다. 현지 측에서 건넨 자료처를 펼치자 이 해역의 최대 수심이 48m에 달한다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약지반 두께 최대 30m, 리히터 규모 7.5의 지진 가능성까지. 저는 지도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부산 가덕대에서 거제도까지 직선거리 약 14km. 손가락 한마디 남짓한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손가락 한마디 사이에 세계 어느 공학 교과서도 건너라고 가르친 적 없는 바다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부산에서 거제까지 가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카페리를 타고 파도에 시달리며 1시간 반을 버티거나 창원과 통영을 거쳐 140km를 3시간 반 동안 달리거나 태풍이 오면 뱃길은 끊겼고 명절이면 우회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이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섬은 섬으로 남았고 육지는 육지로 남았습니다. 바다는 이어주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놓는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벽 건너편에는 이 나라의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거제도.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이 섬에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세계조선업의 양대 산맥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중화공업 드라이브 이후 이 나라가 반세기 동안 피와 땀으로 키워온 수출 역군의 봉어지가 바로 저 바다 건너편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노동자가 매일 배를 타고 출퇴근했고 수천 대의 부품 트럭이 먼 길을 돌고 돌아 거제로 향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핵심 동맥이 날씨에 따라 파도의 기분에 따라 수시로 막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 바다를 건너겠다고. 총 연장 8.2km, 그중 3.7km는 해저 침매 터널로 건설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수심 48m의 외해에 연약한 해저 지반 위에 무게 47,000톤짜리 콘크리트 함체 18개를 하나하나 가라앉혀 밀리미터 단위로 이어 붙이겠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침매 터널 131개 중 단 하나도 이런 조건에서 건설된 적이 없었습니다. 네덜란드도 일본도 저의 조국 영국도 감히 시도하지 않았던 것을 침매 터널을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이 나라가 해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성장이 빨랐다는 것쯤은 인정합니다. 한강의 기적,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의 눈부신 약진. 하지만 해양 토목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기술은 축적의 산물이며 경험 없이는 절대로 쌓이지 않습니다. 유럽이 침매 터널 기술을 다듬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현장 기술자도 전용 장비도 축적된 노하우도 전무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공사를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한국인 수석 엔지니어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확신이 있어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오만이 아니었습니다. 허세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반세기 전 잿더미에서 맨손으로 일어선 사람들의 후손만이 품을 수 있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무엇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때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다리를 놓으면 편리한 곳이 있고 다리를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제는 후자였습니다. 저는 한국 측이 건넨 자료 뭉치를 호텔방에 펼쳐놓고 밤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제도의 근현대사, 산업발전연표, 인구 변화 추이, 연간 물동량 통계, 조선소 생산량 데이터, 두툼한 서류철의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이 섬이 왜 반드시 육지와 이어져야 하는지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동이 편해지면 좋겠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경제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197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중화학공업 육성이라는 거대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겨우 허리를 펴기 시작한 나라가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철강과 조선과 화학과 기계 산업에 국운을 걸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당시 서방 세계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세계은행은 회의적인 보고서를 내놓았고 유럽의 전문가들은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원조나 받아먹던 나라가 무슨 조선 강국이냐고. 그러나 이 나라는 그 비웃음에 귀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남해안 끝자락에 외따로이 떠있는 섬 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거제도. 왜 하필 거제였을까요?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답은 지형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거제도는 대한민국 남해안의 전략적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고 섬 안쪽으로는 파도가 잔잔한 깊은 내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수심이 깊어 대형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고 배후에는 진해만이라는 천연의 군항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조선업과 해군력, 이 나라가 사활을 건 두 가지가 한 점에서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거제였습니다. 1973년 대우그룹이 거제도 옥포만 일대의 갯벌과 야산을 밀어내고 조선소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4년 뒤인 1977년에는 삼성이 거제 장평 일대에 또 하나의 거대한 조선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어촌 마을이 차에 10년이 지나기도 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 2개가 나란히 들어선 산업 전진기지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거제도의 인구는 1970년대 초 10만 명 남짓에서 1990년대에는 20만 명을 훌쩍 넘겼고
어선이 드나들던 작은 포구 위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섬에서 배를 만들어 세계로 내보냈습니다. 유조선,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해양 플랜트. 이 섬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배들이 지구의 바다를 누볐고 그 배들이 벌어들인 외화가 대한민국 경제에 허리를 받쳤습니다. 1990년대 중반이 되자 거제도의 두 조선소는 세계 조선업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 작은 섬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수출 산업의 심장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심장은 몸통과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류 데이터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일 수천 대의 트럭이 부품과 자재를 싣고 거제로 향했지만 그 트럭들은 140km를 돌아가야 했습니다. 창원을 지나고 마산을 거쳐 통영까지 내려간 다음에야 비로소 거제도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편도 3시간 반, 왕복하면 7시간입니다. 수만 명의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산에 사는 기술자가 거제 조선소로 출근하려면 새벽같이 일어나 카페리를 타거나 그 긴 우회도로를 달려야 했습니다. 태풍이라도 오는 날이면 백길은 끊겼고 명절 연휴에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국가기관 산업의 핵심 동맥이 날씨와 계절에 따라 수시로 막히는 아찔한 상황이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있으면 좋은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다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없으면 안 되는 곳이 세상에서 가장 다리를 놓기 어려운 곳이었다는 점입니다. 수심 48m의 외해, 초속 2m를 넘나드는 빠른 조류, 30m 두께의 연약한 해저 지반, 그리고 진해 해군기지로 드나드는 함정들의 항로, 일반적인 해상 교량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조건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언제나 쉬운 곳부터 시작하지 않는구나. 가장 필요한 곳이 가장 어려운 곳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들은 어렵다고 돌아가는 대신 그 어려움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필요는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그것을 증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설계 도면을 받아들었을 때 저는 당연히 해상 교량을 예상했습니다. 세계 어디서든 바다를 건널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다리입니다. 교각을 세우고 상판을 얹고 케이블로 장력을 잡아주면 됩니다. 덴마크의 데벨트 해협도, 일본의 세토 내해도, 저의 조국 영국이 참여한 수많은 프로젝트들도 기본적으로는 이 원리를 따랐습니다. 저는 50년간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일해왔습니다. 바다 위에 길을 놓는다는 것은 곧 다리를 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이 내민 도면에는 이상한 것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총 연장 8.2km 중 절반 가까운 3.7km 구간이 해저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바다 위가 아니라 바다 밑이었습니다. 침매 터널. 저는 그 단어를 보는 순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굳이 바다 밑으로 가려는 것일까? 다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리 아닌가? 한국 측 수석 엔지니어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블랙우드 선생님, 이 해역을 다리로만 건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가 해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부산 가덕대서 거제도까지의 해역에는 여러 개의 백길이 실핏줄처럼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중 굵은 선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진해 해군기지로 드나드는 군함들의 항로였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주력 함정들이 수시로 오가는 길이었고 이 항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구조물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량의 해상 높이를 충분히 확보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해역의 수심은 최대 48m입니다. 여기에 군함 통행을 위한 충분한 해상 여유고까지 확보하려면 교량 상판의 높이가 지나치게 높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접속 도로의 경사가 너무 급해지고 대형 화물차 통행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거제도의 조선소에서 나오는 초대형 부품들, 수백 톤짜리 블록들을 실은 특수 차량이 이 길을 수시로 오갔습니다. 급경사 도로는 그런 차량들에게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해역은 남해안 특유의 빠른 조류가 휘몰아치는 곳이었습니다. 초속 2m에 달하는 물살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방향을 바꾸며 지나갔고 외해에서 밀려오는 너울성 파도는 태풍이 아닌 평상시에도 거칠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50m 깊이의 해저에 교각 기초를 박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게다가 해저 지반은 최대 30m 두께의 연약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단단한 안반이 아니라 물컹한 뻘층 위에 교각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해상교량을 설계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치솟을 것이고 공사 기간은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며 무엇보다 시공 중 사고 위험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한국인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다 밑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침매 터널, 육지에서 거대한 콘크리트 상자를 만들어 바다에 띄운 뒤 목표 지점까지 예인해 가서 해저에 가라앉히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어붙여 터널을 완성하는 공법이었습니다. 저는 침매 터널에 대해 모르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가 이 분야의 최강자였고 유럽과 일본에서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시공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내해에서의 이야기였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고 조류가 느린 강하구나 만완 안쪽에서 그것도 수심 2030m 정도의 비교적 얕은 곳에서 이루어진 공사들이었습니다. 거가대교가 지나가야 할 이 해역은 달랐습니다. 파도와 바람과 조류가 사납게 휘몰아치는 외해 한가운데 수심 48m의 깊은 바닥, 30m 두께의 연약지반,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조건에서 침매 터널을 건설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외해에서 침매 터널을 시공한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수심에서 함체를 침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국인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배우면서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진과 손잡고 우리가 직접 부딪히며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해내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터널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다리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차선책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조건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전진이었습니다. 다리가 불가능하다면 바다 밑으로 가면 됩니다. 이 나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침매 터널이라는 단어는 공학 교과서에서 배울 때와 실제 현장에서 마주할 때 그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호텔방 책상 위에 한국 측이 건넨 기술 자료들을 펼쳐놓고 밤새 읽고 또 읽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무모한 도전인지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두려웠습니다. 50년 넘게 현장을 누빈 엔지니어로서 숫자가 말해주는 위험의 크기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심 48m.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에 건설된 침매 터널의 수심이 35m 정도였습니다. 거가대교는 그보다 13m를 더 내려가야 했습니다. 13m라는 숫자가 대수롭지 않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다 밑에서의 13m는 육지에서의 13km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수심이 10m 깊어질 때마다 수압은 일기압씩 증가합니다. 48m 깊이에서 터널 외벽이 받는 압력은 지상의 5배에 달한다는 뜻입니다. 조금이라도 균열이 생기면 그 틈으로 바닷물이 총알처럼 쏟아져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해저 지반 조건은 더욱 암담했습니다. 현장 탐사 보고서에 따르면 터널이 놓일 해저에는 최대 30m 두께의 연약층이 깔려 있었습니다. 단단한 안반이 아니라 수천 년간 쌓여내린 뻘과 모래와 점토가 뒤섞인 물컹물컹한 지반이었습니다. 이런 바닥 위에 47,000톤짜리 콘크리트 덩어리를 올려놓는다는 것은 마치 두부 위에 벽돌을 쌓는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균형을 잃으면 기울어지고 기울어지면 이어붙인 함체들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틈이 벌어지는 순간 바다가 밀려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조류 또한 만만치 않은 적이었습니다. 이 해역의 조류는 초속 2m를 훌쩍 넘겼습니다. 시속으로 환산하면 7km가 넘는 속도입니다. 47,000톤짜리 함체를 바다에 띄워 예인선으로 끌고 가야 하는데 그 거대한 구조물이 조류에 휩쓸리면 통제 불능 상태가 됩니다. 함체가 목표 지점에서 단 몇 미터만 벗어나도
이미 침설해 놓은 함체와 연결이 불가능해집니다. 바다 밑 48m 깊이에서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47,000톤을 제자리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해역이 외해라는 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모든 침매 터널은 내해나 강하구 또는 방파제로 보호된 만 안쪽에서 시공되었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고 해상 조건을 예측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이 공법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가대교가 지나가야 할 곳은 남해와 태평양이 만나는 거친 외해 한복판이었습니다. 태풍이 오면 파고가 수미터씩 치솟았고 평상시에도 외해 특유의 너울이 쉴 새 없이 밀려왔습니다. 함체를 침설하는 작업 중에 돌풍이라도 불어닥치면 수만 톤의 구조물이 통제력을 잃고 표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해의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이 바다 밑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인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라면 서명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현장 사무소에서 한국 측 기술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제가 밤새 정리한 우려 사항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질문했습니다. 수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연약 지반 위에서 함체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외해의 돌발적인 기상 변화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만에 하나 침설 중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수습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한국인 수석 엔지니어는 저의 질문 하나하나에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덜란드 최고의 침매 터널 전문 기업과 기술 협력을 체결했다는 것, 덴마크와 영국의 설계사가 자문으로 참여한다는 것, 국내 최초의 시도이지만 세계 최고의 노하우를 총동원하겠다는 것.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었고 준비 상황은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바다 밑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변수들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직접 방법을 만들어내야겠지요. 선례가 없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확신이 있어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은 없지만 각오가 있었습니다. 바다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길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각오의 문제였습니다. 2004년 12월 거가대교 건설공사가 공식적으로 첫 삽을 떴습니다. 저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설계 도면과 기술 보고서로만 접하던 프로젝트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계획도 현장에 가면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입니다. 50년 경력의 엔지니어로서 저는 한 가지 진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안전리, 침매 터널의 심장부가 될 함체 제작장이 그곳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압도당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길이 510m, 폭 210m에 달하는 거대한 도크가 해안선을 따라 파여 있었고 그 안에서는 수백 명의 인부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용접 불꽃이 여기저기서 튀었으며 콘크리트 믹서 트럭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개밋집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함체 제작장의 규모가 왜 이토록 거대해야 하는지 저는 금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질 침매터널 함체 한 개의 크기가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길이 180m, 폭 26.5m, 높이 9.75m, 무게는 무려 47,000톤. 이 어마어마한 콘크리트 상자 18개를 이곳에서 만들어 바다에 띄우고 35km 떨어진 목표 지점까지 끌고 가서 수심 48m 해저에 가라앉혀야 했습니다. 한국인 현장 소장이 저를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이 함체 하나를 만드는데 약 6달이 걸립니다. 콘크리트 타설, 양생, 방수 처리,
내부 설비 설치까지 단 한 군데라도 결함이 있으면 바다 밑에서 재앙이 됩니다. 저는 제작 중인 함체의 벽면을 손으로 짚어보았습니다. 두께 1.4m의 철근 콘크리트였습니다. 수심 48m에서 밀려드는 수압을 견디기 위해서는 이 정도 두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벽면 곳곳에는 방수층이 겹겹이 씌워져 있었고 이 음사의 하나하나가 정밀하게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설계 도면에서 본 것과 실제 시공 품질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감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현장 사무소에서 작업 일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엔지니어의 습성입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보다 묵묵히 쌓인 기록이 진실을 말해준다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 소장은 흔쾌히 두꺼운 바인더 여러 권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새벽 4시 콘크리트 타설 시작. 오전 6시 기상 악화로 작업 중단. 오전 10시 작업 재개. 오후 3시 양생 온도 이상 감지. 긴급 조치. 오후 11시 야간 품질 점검 완료.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담당자의 서명과 함께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온도, 습도, 풍속, 조류 속도, 콘크리트 슬럼프 값, 철근 백은 상태. 숫자와 기록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며칠 전의 기록을 무작위로 펼쳐보았습니다. 그날은 태풍 경보가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풍속 초속 18m, 작업 전면 중단. 함체 고정 와이어 장력 수시 점검. 야간 비상 대기조 12명 현장 상주. 그리고 그 옆에는 송을시로 이런 메모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함체 표면 균열 여부 유관 점검 완료. 이상 없음. 태풍이 몰아치는 밤에도 누군가는 이 거대한 콘크리트 상자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현장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밤샘 작업이 자주 있습니까? 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콘크리트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타설을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합니다. 날씨가 나빠도 밤이 깊어도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면 이 음새에 약점이 생기고 그 약점은 바다 밑에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저는 다시 작업 일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제야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빈틈없는 촘촘함이었습니다. 1시간 단위로, 때로는 30분 단위로 기록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 대충 넘어간 것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기술력의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쌓아 올린 성실함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진짜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첨단 장비도 중요하고 세계적인 기술 자문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다 밑 48m에서 이 터널을 지탱하는 것은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태풍이 와도 자리를 지키며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하루하루를 버텨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수천 시간의 기록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바다를 건너는 길이 될 것이었습니다. 현장은 숫자보다 솔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서 있는 한국인들의 눈빛은 제가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2010년 12월 13일 거가대교가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개통식 소식을 영국에서 뉴스로 접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남해의 푸른 바다 위로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뻗어나간 사장교가 보였고 그 끝에서 도로가 바다 밑으로 사라지는 지점이 포착되었습니다. 총 연장 8.2km, 해저 침매 터널 3.7km. 착공 후 6년 만에 완공이었습니다. 뉴스 앵커는 세계 최초 외해 침매 터널, 세계 최대 수심 시공이라는 수식어를 영어푸 읊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평가는 지금부터라는 것을. 완공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지은 구조물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10년 안에 문제가 드러납니다. 특히 해저터널은 육상 구조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한 환경에 노출됩니다. 염분을 머금은 바닷물이 끊임없이 구조물을 침식하고 수압은 24시간 터널 벽을 압박하며 조류가 실어 나르는 미세한 모래알갱이들이 쉴 새 없이 표면을 긁어댑니다. 유럽의 여러 해저터널이 완공 후 10년도 안 되어 대대적인 보수공사에 들어간 사례를 저는 직접 목격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통 후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거가대교를 방문했습니다. 저를 맞이한 것은 놀라움이었습니다.
터널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관리동 건물의 깔끔한 외관이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니 중앙통제실이 있었고 대형 모니터 수십 개가 터널 전 구간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CCTV 영상, 공기질 수치, 온도, 습도, 환기 팬 가동 현황, 차량 통행량, 터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 방에서 한눈에 파악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관리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터널은 완공 때부터 유지 보수를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단순히 차가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살아있는 구조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곧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거가대교 해저터널에는 일반적인 터널에서 볼 수 없는 설비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터널 천장에는 제트팬이 일정 간격으로 설치되어 24시간 공기를 순환시키고 있었고 갓길 아래로는 비상 배수로가 숨어 있었습니다. 침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물을 신속하게 배출하기 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300m 간격으로 비상 대피 통로가 마련되어 있었고 그 통로의 기압은 터널 본선보다 약간 높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화재가 나더라도 연기가 대피 통로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화재 대비 설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관리 책임자가 대답했습니다. 터널 내부는 1300도의 고온에서도 90분 이상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파이어 프로텍션 보드로 터널 벽면 전체를 감쌌고 스프링클러와 소화전은 50m 간격으로 배치했습니다. 1400도에서 90분, 대형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대가 도착해서 진화 작업을 수행할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유럽의 여러 해저터널 기준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거가대교의 방제 기준은 그 어느 곳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저를 더욱 감탄하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진 대비 시스템이었습니다. 거가대교 침매 터널은 리히터 규모 7.5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을 의심했습니다. 수심 48m에 놓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어떻게 그 정도의 지진을 버틸 수 있단 말입니까? 관리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침매 터널의 함체와 함체 사이는 완전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진화 조인트와 오메가 조인트라는 특수 이음새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인트들은 마치 진해의 마디처럼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지진이 발생해도 충격을 흡수하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터널 내부를 직접 걸어보았습니다. 차량 통행이 잠시 멈춘 시간을 이용해 비상 대피 통로로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 긁힌 자국 하나 없었고 배수로에는 물때 하나 끼어 있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마치 어제 완공된 것처럼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관리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유지보수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 터널만 전담하는 인력이 수십 명입니다. 매일 점검하고 매주 정밀 진단하고 매월 종합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발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완공을 결승선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다리를 놓는 것보다 다리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화려한 개통식이 끝나고 뉴스 카메라가 떠난 뒤에도 이 터널은 매일 관리되고 보살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은 오래 갈 것입니다. 10년이 아니라 50년, 어쩌면 100년도 넘게. 완공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책임은 그때부터 시작이었고 이 나라는 그 책임의 무게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가대교 개통 전 부산에서 거제까지의 거리는 140km였습니다. 창원을 지나고 마산을 거쳐 통영까지 내려간 뒤에야 비로소 거제도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소요 시간은 2시간 반에서 3시간 반, 명절이라도 끼면 5시간, 6시간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백길을 택하면 시간은 줄일 수 있었지만 태풍이 오거나 파도가 높은 날에는 배가 뜨지 못했습니다. 수만 명의 조선소 노동자들과 수천 대의 물류트럭이 매일 이 불확실한 길 위에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거가대교가 열리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140km가 60km로 줄었습니다. 2시간 반이 50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아침에 부산에서 출발한 트럭이 거제 조선소에 부품을 내려놓고 점심 전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제에 사는 사람이 부산 시내에서 저녁 약속을 잡아도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80km, 시간으로 보면 1시간 반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만들어낸 변화는 숫자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개통 후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 거제도를 다시 찾았습니다. 예전에 왔을 때와는 풍경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장목면 일대에는 새로운 상가들이 들어서 있었고 관광객을 실은 버스들이 연신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한 현지인에게 물어보니 거가대교가 열리고 나서 주말마다 부산에서 당일치기로 놀러오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거제까지 오려면 하루를 통째로 비워야 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찾아오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변화는 관광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제의 조선소에서 일하는 기술자 한 분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부산 해운대에 집이 있었는데 거가대교가 열리기 전에는 통영 쪽으로 돌아서 출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편도 2시간. 하루에 4시간을 도로 위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거가대교가 개통된 뒤로는 출퇴근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퇴근하면 녹초가 돼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지금은 저녁에 아이들 숙제도 봐주고 가끔 아내와 산책도 합니다. 다리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쪽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저는 평생 숫자를 다루며 살아왔습니다. 하중, 인장력, 압축강도, 안정계수. 하지만 그 숫자들의 끝에 있는 것은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저녁 시간, 아이와 함께하는 주말, 부부가 나란히 걷는 산책로. 다리 하나가 만들어낸 것은 단순한 거리의 단축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물류 흐름도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거제도의 조선소에서 생산된 선박 부품들은 이제 거가대교를 통해 곧장 부산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창원과 마산을 거쳐 돌아가야 했던 대형 트럭들이 절반도 안 되는 거리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물류 비용이 절감되었고 배송 시간이 단축되었으며 조선소의 생산 효율이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한 물류업체 관계자는 거가대교는 도로가 아니라 파이프라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의 핵심 동맥이 비로소 제대로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거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거제도는 섬이었습니다. 육지와 떨어진 배를 타야만 갈 수 있는 고립된 땅이었습니다. 그 인식이 거가대교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거제는 부산 생활권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부산으로 대학을 가면서도 고향을 떠난다는 느낌이 줄었고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거제에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섬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던 단절과 고립의 이미지가 희미해진 것입니다. 저는 거가대교 위에 차를 세우고 잠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승용차, 트럭, 버스, 오토바이. 누구도 멈춰 서서 다리를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길이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졌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성공한 구조물은 이치입니다. 사람들이 그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수록 그 다리는 완벽하게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달리는 저 차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출근길이고 누군가의 귀갓길이고 누군가의 삶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이 멈추지 않을수록 이 다리는 성공한 것입니다. 저는 50년 넘게 세계 곳곳에서 다리를 보아왔습니다. 노르웨이의 피오르드를 가로지르는 현수교, 덴마크와 스웨덴을 잇는 외래순 대교, 영국과 프랑스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채널 터널, 일본의 세토 대교까지 인류가 바다 위에, 바다 밑에 놓아온 숱한 구조물들을 직접 걸어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도면을 검토해왔습니다. 기술의 정수가 담긴 걸작들이었고 하나같이 해당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역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가대교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2010년 개통 이후 저는 몇 차례에 걸쳐 이 다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기술 자문이라는 명목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처음 이 프로젝트를 접했을 때 품었던 의구심이 기우였는지 아니면 예상대로 어딘가에서 문제가 터졌는지를 엔지니어는 본능적으로 회의합니다. 숫자가 아무리 완벽해도 현장에서는 언제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제 의구심은 존경으로 바뀌어갔습니다. 터널 내부의 상태는 개통 초기와 다름없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벽면에 금 하나 가지 않았고 이음새에서 누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환기 시스템은 24시간 가동되며 공기질을 최적으로 유지하고 있었고 비상 대피 통로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개통 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중대한 안전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방문 때 터널 한가운데에서 차를 세우고 잠시 걸어보았습니다. 수심 48m 아래였습니다. 머리 위로는 남해의 차가운 바닷물이 수만 톤의 무게로 누르고 있었고 발 밑으로는 30m 두께의 연약 지반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조건에서 47,000톤짜리 콘크리트 함체 18개가 밀리미터 단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시도하지 않았던 깊이, 세계 그 어느 바다에서도 적용된 적 없던 외해 시공. 저는 터널 벽면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다리는 무엇으로 서 있는가?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물론입니다. 첨단 장비와 세계적인 기술력으로. 그것도 맞습니다. 네덜란드의 침매 터널 노하우와 덴마크의 설계 기술, 영국의 자문 역량이 총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은 누구나 배울 수 있고 장비는 돈을 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를 거머쥐게 되었을까요? 저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이 다리는 콘크리트로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세대의 결심 위에 서 있습니다. 1970년대 전쟁의 폐허에서 겨우 허리를 편 이 나라가 조선업에 국운을 걸었습니다. 아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했습니다. 1990년대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섬 안에 가두어 놓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는 세계 그 어느 교과서에도 건너라고 적혀 있지 않은 바다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침매 터널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세계 최대 수심에 도전했습니다. 외해에서 침매 터널을 시공한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너울과 조류가 휘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5번 함체 침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덜란드 기술진이 손을 들고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사흘 밤낮을 매달려 스스로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순간 이 프로젝트의 주도권은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저는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한국인 수석 엔지니어의 말이 생각납니다. 확신이 있어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나라의 방식이었습니다. 확신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은 행동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불가능은 아직 방법을 못 찾았다는 뜻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터널을 빠져나와 다시 해상 구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사장교의 주탑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강철 케이블이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이 다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땀을 흘렸는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는 성공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가대교를 지나며 이제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이 당연함이 얼마나 어렵게 쟁취된 것인지를. 반세기 전 폐허 위에 섰던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바다를 건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이 다리는 콘크리트로 서 있지 않습니다. 한 세대의 결심, 한 국가의 의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수만 명의 맹세 위에 서 있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블랙우드, 50년간 바다와 싸워온 엔지니어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 앞에서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수많은 해상 구조물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거가대교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총 연장 8.2km, 해저 침매 터널 3.7km, 수심 48m, 세계 최초의 외해 시공, 47,000톤치 함체 18개를 밀리미터 단위로 이어붙인 이 구조물은 단순한 기술의 섭리가 아니었습니다.
부산에서 거제까지 140km가 60km로 2시간 반이 50분으로 줄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저 거리와 시간의 단축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 뒤에는 수만 명의 일상이, 한 국가의 산, 동맥이, 다음 세대를 향한 한 세대의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다리는 콘크리트로 서 있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 거가대교 침매터널은 세계 최초로 외에 건설된 침매터널입니다. 둘째, 수심 48m는 당시 세계 침매터널 사상 최대 깊이였습니다. 셋째, 함체 한 개의 길이 180m, 무게 47,000톤은 세계 최대 규모였습니다. 넷째, 대한민국은 침매터널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 프로젝트를 완수했습니다. 다섯째, 리터 규모 7.5의 지진과 1300도의 화재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섯째, 개통 후 현재까지 중대 안전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쓰는 내내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참 쉽게 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 무심히 건너는 다리가 누군가의 밤샘 작업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달리는 그 길이 불가능하다는 말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거가대교를 조사하면서 저는 여러 번 어깨가 으쓱 올라가는 경험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다리 위를, 그 터널 속을 지나는 분들이 단 한 번쯤은 멈춰 서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